기생충은 한국 영화 역사 101년 만에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사관왕의 영광을 차지하고 비영호권 영화로 92년 역사의 아카데미 유리천장을 뚫고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하겠어요. 오늘은 봉태일의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생충의 10가지 상징성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보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친 지금 들으신 판사님의 목소리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영상 마지막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작품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 다양한 상징성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장면부터 시작되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미묘한 오프닝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반지하방의 모습이 강렬하게 서막을 드러내죠. 방 안 높은 곳에 걸려있는 양말, 역시 높은 곳에 위치한 화장실 변기, 무료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애쓰는 기우를 통해 기택네 가정의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반지하 거주 빈곤층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남편 기택을 대하는 충숙의 태도에서 실업자 가장임을 알 수 있고요. 홍수에 집이 잠겨 화장실 변기물이 역류하는 장면에서 열악한 반지하의 거주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동익 사장의 집은 타고난 금수저가 아닌 IT 기업의 대표집답게 자수성가한 사람의 모던한 감각의 저택을 보여주고 있죠. 오래된 비싼 그림이나 골동품보다는 깔끔한 거실과 정원이 신흥상류층의 모던한 미니멀리즘 건축물로 도회적인 세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가 남궁현자 선생님 아시나? 유명한 건축가 남궁현자 선생이 설계한 저택을 구입한 그들의 허세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수직적인 현관 구조물에서 박 사장이 집 안으로 올라오는 장면에서 계층 상승의 가능성도 은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택의 반지하방이 수평적이라면 박 사장의 집은 수직적 구조물로 강한 계층적 대비를 이루고 있죠. 민혁은 기훈의 가족에게 산수경석을 선물합니다. 가정에 많은 재물운과 합격운을 몰고 가정의 재운과 합격운을 가져다주는 수석을 보자 기택은 시의적절하다고 좋아하고 기훈은 상징적이라고 말합니다. 산수경석은 가진 자들에 대한 취미 차원의 장식물이지만 먹을 거 사오지. 솔직히 충숙의 말처럼 기택 가족에게는 당장 현실적인 음식보다 못한 물건이죠. 하지만 기호에게 수석은 재물과 대입 합격을 가져다줄 행운의 부적과 같은 의지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기호는 수석을 계급 상승을 위한 상징물로 여기고 애지중지하죠. 기호는 수석 덕분에 용기가 생겨나고 박 사장의 딸 다혜와 사귀고 결혼할 꿈마저 꾸게 됩니다. 기호는 수석을 안고 있으면 대담해집니다. 다송의 생일날 다혜네 손님들과 어울리는지 다혜에게 묻고는 수석을 가지고 지하실 문관과 근세에게 가죠. 계급 상승의 사다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호에게 수석은 자신에게 용기와 기세를 주는 부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수석으로 오히려 크게 다치게 되고 기호는 홍수로 피난온 체육관에서조차 껴안고 있던 아끼던 수석을 퇴원 후 시냇가 원래의 위치에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운에 따르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요. 아주 많이. 자본주의 시대의 특권은 바로 돈이라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산수경석은 실제 산수가 아닌 그 모습의 자연을 축소시켜 놓은 수석이죠. 산수경석은 기호에게 의지할 수 없는 헛된 꿈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기택은 영화 초반 기호에게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집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버지 기택은 이미 탄탄하게 계급화된 현실에 순응하는 그저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만조라네. 무계획.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여기도 봐봐.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떼거지로 체육관에서 접시다 계획을 했었겠냐. 근데 지금 봐. 다 같이 마룻바닥에서 저자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고.
결국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말하죠. 꿈도 비전도 인생 설계도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사회성을 비꼬고 있습니다. 대만 카스텔라점처럼 말입니다. 영화 초반 충숙이 남편을 발로 툭툭 치며 핸드폰도 와이파이도 끊긴 처지를 비관하며 묻죠. 계획이 뭐야? 그리고 슬쩍 비춰지는 충숙의 전국체전 육상 경기 은메달 사진이 그들도 한때는 꿈도 계획도 있었던 사람들임을 암시합니다. 처음부터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있죠. 이미 고착화된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상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계단입니다. 박 사장네 집을 처음 찾아가는 기우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 박 사장 가족이 현관으로 올라오는 장면, 더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는 근세가 있는 지하실 방까지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더 가지지 못한 자, 이 세 부류 집단의 계급 속에서 서로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잘 나타내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기생충의 명장면은 비오는 날 음산한 음악과 함께 기택과 기우 기정이 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그들에게 반기는 것은 물바다가 된 자신들의 초라한 반지하방이죠. 계층 구조 내에서 부분적 상승은 유동적이나 영원한 상승 이동이 힘든 고정성을 꼬집고 있다고 할까요? 기생충은 계단과의 사투였다. 영화 미술하면서 이렇게 많은 계단을 만들어 보긴 처음인 것 같다. 라고 이하준 미술감독이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영화는 지위와 계층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계단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탁월한 계급 감성이 잘 보이고 있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원주민 인디언들과 공생하기보다 점령하려 들었죠. 그들의 땅을 빼앗고 내쫓은 것처럼 다양한 부류의 계급이 공생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장면이 바로 다송이의 생일잔칫날의 칼부림 사건입니다. 인디언들이 보호구역에 사는 것처럼 계층 간의 단절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아들 다송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는 연교는 충숙에게 정원 파티 계획을 설명하면서 마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 형태로 테이블 위치를 구성할 것을 설명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피바다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까요? 조만간 지하실에 침략자들이 들이닥치니까요. 장 미셀 바스키아는 지하철 낙서화거로 시작하여 천재적 재능을 인정받고 흑인 피카소라는 별칭까지 얻었으나 마약 과형으로 28살에 생을 마감했죠. 박 사장의 부인 연교가 아들 다송의 그림이 바스키아를 닮았다고 합니다. 연교는 자신의 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고요. 바스키아는 앤디 워홀을 만나면서 예술적 동지가 되어 함께 작업을 했었죠. 바스키아는 유일한 동지로 의지했던 앤디 워홀이 사망하자 방황하다가 요절하게 됩니다. 엉뚱하고 충동적인 다송이가 유일하게 기정에게는 고분고분했었죠.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과의 관계처럼 다송과 기정의 관계 역시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기정의 죽음 후 다송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날지 궁금해지는 의문부호입니다. 저도 기생충을 3번 보니까 그제서야 얼마나 정재일 음악감독의 선택이 적절했는가 알게 되었죠. 가장 인상적인 음악은 처음 6번의 종소리와 함께 나오는 뭔가 서서히 기어나올 것 같은 음산함의 전조 오프닝 음악입니다. 짜파구리를 만들면서 시작되는 음악은 부엌의 칼질과 함께 지하실의 긴박함을 함께 나타내는 박진감의 음악이었죠. 주인 가족이 캠핑 간 사이 기택 가족과 문광과 근세가 거실에서 대치할 때 지안이 모란디의 그대 앞에 무릎을 꿇고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서로의 비밀을 알고 나서의 생존의 대치 상황에서의 사랑의 깐초네 곡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박 사장의 집을 빠져나온 후 비오는 돌에 계단을 한없이 내려오며 흘러나오는 음산한 음악은 이 영화의 펼쳐질 구성을 미리 예고하고 있죠. 조지 루카스 감독은 영화의 반은 음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정시의 미학이란 책에서 보면 종소리는 삶과 죽음, 행과 불행, 전쟁과 평화, 혼돈과 질서 사이에서 인간의 삶에 동행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프닝 음악에서의 종소리, 그리고
쿠키 영상 없는 엔딩곡 소주 한 잔의 가사에서까지 기우의 삶을 잘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음악 역시 시작부터 엔딩까지 계획되어 있는 듯 설계되어 있는 듯한 상징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와 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넓은 거실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하며 그들이 그 공간에 어울리지 못함은 바로 냄새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의미 있게 오감을 자극하는 단어는 바로 냄새인 거죠. 반지하의 냄새, 지하철의 냄새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상이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냄새로 단절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은 씁쓸합니다. 또 다른 계급으로 올라가지 못함은 냄새 때문으로 숨기려고 해야 숨길 수 없는 계급적 고착성을 상징하고 있으니까요. 기택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후반부 살인소동으로 이어지는 동기를 제공하고 영화 내내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고 있죠. 나에겐 어떤 냄새가 날까 하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계층과 가장 위에 있는 계층 간의 소통의 도구는 모스부호입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스카우트 대원이었던 기우와 다송이죠. 다송이는 가장 위에 있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문광이 자신의 집을 나간 후에도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유일한 관계이며 기존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죠. 또한 지하실의 근세에 모스부호를 완전치는 않지만 해석을 시도해봅니다. 미래 세대들은 계층 간의 단절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함을 은근하게 은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울한 단절의 시대 가운데 희망적인 설정이라고나 할까요? 분열과 갈등의 시대, 다송이와 같은 미래 세대에 거는 우리의 기대인지도 모릅니다. 참, 처음에 말한 판사의 목소리는 바로 곽신의 대표였습니다. 기생충 영화를 처음 보고 뭐 이래? 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느낌표가 생기는 영화가 있고 물음표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는 물음표 영화입니다. 기생충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며 전체의 그림을 그려나가죠. 지점들의 집합으로 흐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봉태일 10가지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